나는 오늘도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고 골목 어딘가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낮게 울다 멈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뒤척이다 다시 잠들었을 텐데 요즘엔 이상하게 그 새벽의 고요함이 좋아요. 아무도 나한테 뭘 해달라고 하지 않는 이 시간이 솔직히 말하면 하루 중에 가장 내 것 같은 시간이거든요. 이불을 천천히 걷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무릎이 삐걱 소리를 내더니 이내 익숙하게 펴지더라고요. 70이 넘으면 몸이 먼저 아침 인사를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서 혼자 피식 웃었어요. 부엌으로 걸어가서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채우는 그 순간 나는 냉장고 문을 열어서 어젯밤에 사다 놓은 두부를 꺼냈어요. 손끝에 닿는 차가운 감촉이 선명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살아있구나. 참 이상하죠? 차가운 두부를 만지다가 그런 생각이 들다니. 사실 나는 한동안 새벽을 무서워했어요. 30대엔 새벽이 없었어요. 아이 둘 키우면서 어린이집 보내고 학교 보내고 퇴근하고 저녁 차리고 나면 눈 감기도 전에 새벽이었으니까. 40대엔 새벽이 전쟁터였죠. 남편 회사가 어렵다는 말을 들은 그 밤부터 나는 새벽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눈을 떴어요. 통장 잔고를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이번 달 카드값을 되새기고 아이들 학원비는 어디서 줄여야 하나 골머리를 썩이며 나를 지샜죠. 50대엔 새벽이 울음이었어요. 시어머니 병간호하던 시절 나는 어머니가 주무시는지 확인하러 새벽마다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가느다란 숨소리를 듣고서야 발길을 돌려 부엌에 쪼그리고 앉아서 조용히 울었거든요. 왜 울었냐고요? 딱히 이유를 대기가 어려워요. 그냥 나는 언제 나로 살 수 있나 그 생각이 새벽마다 가슴을 파고들었나 봐요. 그러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이들이 결혼해서 나가고 남편도 은퇴하고 나서는요. 새벽이 너무 조용해서 무서웠어요.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그 고요함이 외로움으로 바뀌어 새벽마다 심장 어딘가를 쿡쿡 찔러댔죠. 내 이름은 이순자예요. 올해로 73이 됐어요. 사람들은 내 나이를 들으면 의뢰 어머 정정하시네요 하고 말해요. 나도 이제 그 말을 그냥 웃으며 받아넘기지만 사실 처음엔 그 말이 싫었어요. 마치 내 나이가 정정하지 않아야 정상이라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요즘엔 달리 생각해요. 정정한 게 아니라 나 드디어 살아나고 있는 거라고. 나는 경기도 안양의 작은 빌라에 혼자 살아요. 딸이 엄마 우리 집으로 와 하고 몇 번 말했는데 내가 사양했어요. 아이고 사위 눈치 보면서 손주들 밥 차려주다가 인생 끝내기엔 내가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물론 외로울 때도 있어요. 저녁에 밥상 차리고 혼자 앉아서 숟가락을 드는데 그 공기가 너무 넓게 느껴질 때요. 예전엔 그 넓은 공기가 슬펐어요. 지금은 달라요. 그 넓은 공기 속에서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차려 먹거든요. 미역국? 차려요. 두부조림? 차려요. 남편 밥 먼저 차리고 내 것은 식어도 되던 그 시절이랑은 달라요. 이제는. 그날 아침도 두부를 데치면서 생각했어요. 창가로 새벽 햇살이 막 기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회색빛이었다가 점점 연한 오렌지빛으로 바뀌면서 부엌 타일 위에 가느다란 빗줄기가 길게 그어졌어요. 나는 그 빛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두부가 익는 냄새를 맡았어요. 고소하면서도 담백한 그 냄새. 어린 시절 어머니가 아침에 두부찌개 끓이던 냄새랑 똑같더라고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슬퍼서가 아니에요. 참 이상하지요?
아주 평범한 두부. 냄새 하나가 수십 년을 거슬러 올라가서는 5살적 나를 불러다 놓더라고요. 엄마 치마 붙잡고 부엌 문간에 서서 밥 다 됐어요? 물어보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구나 싶은데 왠지 억울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아이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야, 너 꽤 잘 살았어. 힘들었지만 버텼어.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내 차례야. 나는 밥상을 차리고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에서 새 한 마리가 짧게 울고 날아갔어요. 그 소리가 어찌나 청명하던지 나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귀를 기울였어요. 새벽의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오는 느낌.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조용하고 아주 작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게 됐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자식이 잘나서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내 새벽을 내 것으로 갖게 됐어요. 내 밥상을 내 마음대로 차리게 됐고 내 감정을 내가 알아듣게 됐어요. 그게 팔자 좋은 거 아닐까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나 꽤 괜찮은 인생 살고 있구나 싶었어요. 73세 아침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설거지를 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면 요즘은 금방 시려워요. 젊었을 때는 한겨울에도 찬물로 설거지를 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몸이 솔직하게 말을 해요. 야, 나 좀 따뜻하게 해줘. 그래서 요즘은 꼭 온수를 틀어요. 작은 사치 같지만 사실 이게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이상하지요? 내 집에서 내 돈으로 온수 트는 게 뭐가 어렵냐고요. 근데 50년을 절약하며 살아온 사람한테는 이게 사치처럼 느껴지거든요. 가습이 나온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남편 목소리로요. 아, 남편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세대가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끼고 참고 나중에 쓰자고 하면서 그 나중이 언제 오나 기다리다가 무릎이 먼저 시큰거려지는 거죠. 그날은 오전부터 날씨가 유난히 맑았어요. 겨울 끝자락이었는데 햇볕이 봄 햇볕처럼 따사로웠어요.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거실 바닥에 네모나게 고여서는 먼지들을 반짝반짝 춤추게 하더라고요. 나는 소파에 앉아서 그 먼지들을 한참 바라봤어요. 예전이라면 아이고 청소해야겠다 하고 걸레를 꺼냈겠지만 그날은 그냥 뒀어요. 햇볕 속에서 춤추는 먼지가 어찌나 예쁘던지.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지난달에 전단지를 하나 받았거든요. 손바닥만 한 종이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60세 이상 성인을 위한 드로잉 클래스 그림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선 하나 긋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그 전단지를 냉장고 자석 아래에 꽂아두고 한 달을 흘려보냈어요. 볼 때마다 에이, 내가 무슨 그림을 배워하고 지나쳤죠. 근데 그날 아침에 그 햇볕 속에 앉아서 춤추는 먼지를 보다가 갑자기 그 전단지가 떠오른 거예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 앞으로 갔어요. 전단지가 아직 거기 있었어요. 모서리가 살짝 구겨진 채로. 등록하러 가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어요. 불과 걸어서 10분 거리인데 나는 골목 어귀에서 한번 멈칫했어요. 내가 왜 가나? 늙은이가 그림은 무슨 그림? 그 목소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바로 내 안에서 나와요. 평생 나한테 그렇게 말해온 내가 내 발목을 잡는 거죠. 근데 나는 그날 이를 꽉 물고 걸었어요. 무릎이 시큰했지만 바람이 차가웠지만 햇볕만은 따뜻했어요. 그 햇볕을 등에 업고 걸었어요. 문화센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젊은 직원 언니가 방긋 웃으며 맞아줬어요. 어머님, 드로잉 클래스 등록하러 오셨어요? 어머님, 그 말이 좀 간지러웠어요.
나는 아직도 가끔 내가 어머님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날은 그냥 웃었어요. 네, 저 그림 하나도 모르는데 괜찮을까요? 물었더니 그 직원이 말했어요. 괜찮아요. 여기 오시는 분들 대부분 그러세요. 선생님이 아주 잘 가르쳐 주시거든요. 등록비가 한 달에 3만 원이었어요. 나는 지갑을 열면서 손이 잠깐 망설였어요. 3만 원.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세대한테는. 근데 그 순간 생각했어요. 내가 남편 양말 사는데 3만 원 쓸 때는 안 망설였잖아. 아이들 학원비 낼 때 몇십만 원도 안 망설였잖아. 그런데 왜 나 자신한테 3만 원은 망설이나. 나는 그 돈을 냈어요. 생전 처음으로 오로지 나를 위해서. 첫 수업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이미 너댓 명이 앉아 계셨어요. 다들 나랑 비슷한 연배였어요. 흰 머리가 곱게 올라간 할머니, 안경을 두 겹으로 쓰신 할아버지, 빨간 스카프를 두른 활달해 보이는 아주머니. 나는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선생님은 생각보다 젊었어요.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눈이 초롱초롱하고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선생님이 첫마디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그림을 잘 그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오늘 목표는 딱 하나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연필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뭔가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참 오랫동안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이었거든요. 누가 내 생일 선물 뭐 받고 싶냐고 물으면 늘 괜찮아. 됐어 했던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연필로 찾아보라니. 선생님이 종이를 나눠줬어요. 하얀 스케치북 종이였어요. 그 하얀 종이를 받아드는데 손이 살짝 떨렸어요. 이게 왜 떨리냐고 참. 선생님이 말했어요. 눈 감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그게 뭐든 상관없어요. 꽃이어도 되고 사람이어도 되고 밥상이어도 돼요. 그냥 떠오르는 걸 종이 위에 그려보세요. 나는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이상하게도 꽃이 아니었어요. 우리 동네 시장 골목이었어요. 새벽 5시에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좌판을 펼치는 그 골목. 내가 신혼 때부터 30년 넘게 장을 봐온 그 골목. 생선 비린내랑 젖은 시멘트 냄새랑 국화 꽃다발 향기가 뒤섞인 그 골목이요. 나는 눈을 뜨고 연필을 들었어요. 처음엔 선이 삐뚤빼뚤했어요. 손에 힘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삐뚤빼뚤한 선들이 종이 위에 쌓여가는 걸 보는데 기분이 이상하게 좋은 거예요. 틀려도 괜찮은 거잖아요. 지우개로 지우면 되는 거잖아요. 인생에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틀려본 게 언제였더라. 선생님이 내 옆으로 걸어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선이 살아있어요. 떨림이 느껴지는 선이 오히려 더 감성 있거든요. 나는 그 말에 왈칵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내 삐뚤빼뚤한 선이 감성 있다고요. 50년 살아오면서 내 삐뚤빼뚤함이 감성 있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늘 더 반듯하게, 더 똑바로, 더 흠없이 살아야 한다고 배우며 살았으니까. 그날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을 나오는데 빨간 스카프 아주머니가 나한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님은 처음이세요? 저는 2달째예요. 처음엔 저도 어색했는데 지금은 수업날이 제일 기다려져요. 우리는 문화센터 앞 벤치에 잠깐 앉았어요. 찬바람이 불었지만 햇볕이 따뜻해서 괜찮았어요. 그 아주머니 이름은 박정옥이었는데 알고 보니 나보다 2살 위였어요. 남편을 4년 전에 여의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엔 허전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요. 정옥 씨가 말했어요.
여기 나오고부터는 달라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이 하루가 있으니까 나머지 엿새를 버티는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이 심장 어딘가에 콕 박혔어요. 일주일에 단 하루. 오로지 나를 위한 하루. 그게 나머지 엿새를 살게 하는 힘이 된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그런 하루가 필요했구나. 아니, 어쩌면 나는 평생 그런 하루를 가져본 적이 없었던 거 아닐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시장을 들렀어요. 두부를 하나 사고 대파를 한 단 샀어요. 그리고 꽃집 앞에서 발이 멈췄어요. 노란 프리지아가 작은 다발로 묶여 있었어요. 향기가 코끝까지 날아왔어요. 달콤하면서 청명한 그 향기. 나는 그 프리지아를 샀어요. 집에 꽃을 사다 놓은 게 도대체 몇 년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늘 꽃은 금방 시들어서 아깝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그냥 샀어요. 아까우면 어때요? 지금 내 코끝이 이렇게 행복한데. 부엌 창가에 프리지아를 꽂아두고 저녁을 차렸어요. 밥을 먹는 내내 꽃향기가 솔솔 났어요. 혼자 먹는 밥상인데 왠지 그날만큼은 넓은 공기가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꽉 찬 것 같았어요. 3만 원짜리 수업 하나, 5천 원짜리 꽃 한 다발로 내 저녁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나는 그날 일기장을 꺼냈어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오늘 나는 처음으로 나를 위해 돈을 썼다. 3만 원과 5천 원. 이 8천 원짜리 행복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어요. 드로잉 수업은 어느새 내 일주일의 중심이 됐어요. 월요일에 눈을 뜨면 이번 주 수요일엔 뭘 그릴까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으니까요. 스케치북이 한 권 다 찼고 연필도 2자루를 다 닳게 썼어요. 내 손가락 끝에 연필 자국이 배어서 잘 지워지지도 않았는데 그게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울 보면서 손을 펴들고 나 뭔가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괜히 으쓱했죠. 박정욱 씨랑도 꽤 친해졌어요. 수업이 끝나면 문화센터 근처 작은 칼국수 집에서 같이 점심을 먹곤 했어요. 뽀얀 국물에 칼칼하게 청양고추 몇 조각 띄운 바지락 칼국수였는데 거기 앉아서 정옥 씨랑 얘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어찌나 빨리 가던지. 우리는 별의별 얘기를 다 했어요. 자식 얘기, 남편 얘기, 몸 얘기, 꿈 얘기. 살면서 이렇게 말이 많은 줄 몰랐어요, 내가. 그런데요. 그 좋은 시간이 한순간에 흔들렸어요. 전화가 온 건 목요일 오후였어요. 딸 민지였어요. 민지는 결혼하고 수원에 살아요. 사위가 괜찮은 사람이고 손주 둘이 있어요. 나는 딸 전화가 오면 늘 반가우면서도 마음이 살짝 긴장해요. 왜냐면 민지는 나를 걱정한다는 명목으로 가끔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거든요. 엄마 나야. 요즘 어때? 잘 있지. 나 요즘 그림 배우는 거 알지? 이번 주에 시장 골목 그렸는데 선생님이 잘 됐다고 하더라.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민지가 말했어요. 엄마, 그거 계속할 거야? 거기까지 혼자 걸어 다니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해. 날도 추운데. 그냥 집에서 유튜브 보는 게 낫지 않아? 요즘 유튜브에 다 있잖아. 나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민지야, 나 아직 혼자 걸어 다닐 수 있어. 엄마 무릎이 안 좋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돈 아깝지 않아? 한 달에 3만 원이면 1년에 36만 원이야. 그 돈으로 건강식품 사드시는 게 낫잖아. 나는 그 말에 아무 대꾸를 못했어요. 통화를 끊고 나서 한참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흔들렸어요. 그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면서 나도 같이 흔들렸어요.
딸이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잖아요. 무릎이 안 좋은 건 사실이고 3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닌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서운한 거야 나는. 그날 밤은 좀 길었어요. 잠이 잘 안 왔어요. 누우면 민지 목소리가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그 돈 아깝지 않아? 그 말이 자꾸 다른 말로 들렸어요. 마치 엄마가 원하는 거에 돈 쓰는 게 아깝지 않아? 처럼요. 아니면 엄마 나이에 그런 걸 배우는 게 아깝지 않아? 처럼요. 나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러고 보면 나는 평생 누군가의 허락을 받으며 살아온 것 같아요. 친정 부모님 눈치, 시부모님 눈치, 남편 눈치, 자식들 눈치. 무언가 하고 싶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먼저 이거 해도 될까? 하고 물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해라고 안 해주면 스스로 하지 말라고 대답하며 살았어요. 73에도 그래야 하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나는 손등으로 눈을 꾹 눌렀어요. 우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이런 거에 눈물 쓰는 게 아까워서요. 그러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민지가 엄마 나 뭔가 배우고 싶어라고 했다면 나는 뭐라고 했을까? 당연히 해야지. 배우는 게 돈 낭비야? 그게 제일 잘 쓰는 거야.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그런데 왜 나한테는 그 말을 못 해줬을까? 아니, 왜 나는 평생 나한테 그 말을 해주지 않았을까? 다음 수업날이 됐을 때 나는 솔직히 망설였어요. 가방을 들었다 놨다 2번을 반복했어요. 무릎도 그날따라 더 시큰했고 하늘도 잔뜩 흐려서 금방이라도 눈이 올 것 같았어요. 그냥 오늘은 쉴까? 다음 주에 가면 되지. 그 생각이 발을 붙잡더라고요.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정옥 씨였어요. 순자 씨, 오늘 오죠? 나 오늘 뭐 그릴지 벌써 생각해뒀어요. 같이 칼국수 먹어요. 나는 그 문자를 보고 웃음이 나왔어요. 피식 하는 소리가 혼자 있는 방 안에 울렸어요. 정옥 씨는 모르겠지만 그 짧은 문자 하나가 나를 일으켜 세웠어요.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것. 나를 순자 씨라고 이름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나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그날 수업 주제는 손 그리기였어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오늘은 내 손을 그려볼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데 가장 자세히 본 적 없는 게 내 손이거든요. 나는 왼손을 종이 옆에 펼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내 손을 정말 오래 들여다봤어요. 주름이 참 많더라고요. 손마디가 굵어져 있고 거기저기 검버섯도 몇 개 있었어요. 젊을 때는 손이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언제 이렇게 됐나 싶으면서 처음엔 마음이 좀 쓸쓸했어요. 근데요, 연필로 그 주름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니까 이 주름들이 다 어디서 왔는지 알 것 같았어요. 찬물에 밥상을 닦던 주름, 된장찌개 뚝배기를 맨손으로 들다가 대인 흉터 옆 주름, 밤새 아픈 아이 이마를 짚어주던 주름. 내 손의 주름 하나하나가 다 내 삶의 흔적이더라고요.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서 민망할까봐 얼른 닦았는데 정옥 씨가 슬쩍 내 팔을 건드렸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나 여기 있어 하는 느낌으로요. 그게 어찌나 고맙던지. 수업이 끝나고 칼국수 집에 앉아서 나는 정옥 씨한테 딸 전화 얘기를 했어요. 정옥 씨는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어요. 순자 씨, 자식들은 원래 그래요. 우릴 걱정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뭘 원하는지는 잘 몰라요. 우리가 평생 말을 안 했으니까. 나는 그 말에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맞아요. 나도 말을 안 했어요. 하고 싶은 게 생기기 전에 먼저 포기했으니까. 정옥 씨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해야죠. 자식들한테 허락받으려고 살기엔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깝다. 나는 그 말을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았어요. 뜨거운 칼국수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것처럼 그 말이 가슴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루눈이었어요.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내려앉는 아주 가볍고 보드라운 눈. 나는 걸음을 멈추고 손바닥을 펼쳤어요. 눈 결정 하나가 손바닥에 내려앉더니 금방 녹아서 작은 물방울이 됐어요. 차갑고 투명한 그 느낌. 나는 그 물방울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녹아도 괜찮아. 짧아도 괜찮아. 이렇게 잠깐이라도 반짝였으면 된 거야. 나는 그 생각을 하면서 다시 걸었어요. 눈이 머리 위에 쌓이는 것도 개의치 않고, 무릎이 시큰한 것도 잠시 잊고, 길을 걸으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순자, 너 잘하고 있어. 흔들렸지만 안 꺾였잖아. 그 말이 내 귀에 들릴 때 나는 처음으로 내가 나한테 다정한 사람이 됐다는 걸 느꼈어요. 73이 되어서야 겨우 봄이 왔어요.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더니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달랐어요. 겨울 햇살은 차갑고 날카롭게 방 안으로 꽂혀 들어오는데 봄 햇살은 달라요. 부드럽게 스며들어요. 이불 위에 살며시 얹히는 것처럼. 마치 오랜 친구가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처럼요. 나는 이불 속에서 그 햇살을 한참 맞았어요. 서두를 이유가 없었어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드로잉 수업이 있는 날이었지만 아직 8시도 안 됐으니까요. 나는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반년 전에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뭘 하고 있었을까? 아마 벌써 부엌에 서서 아무도 요청하지 않은 청소를 시작하거나 자식들한테 전화라도 해야 하나 망설이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지금의 나는요. 그냥 햇살을 맞고 있어요. 아무 죄책감 없이. 오늘 수업 주제는 봄꽃이었어요. 선생님이 진달래 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화병에 꽂아 두었어요. 연분홍 꽃잎이 얇고 투명해서 햇살이 통과하면 안쪽이 비칠 것 같았어요. 나는 자리에 앉아서 그 꽃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진달래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생각해 보니까 어린 시절 고향 산에서였어요. 충북 음성이 내 고향인데 뒷산에 봄이 오면 진달래가 온 산을 뒤덮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진달래 꽃잎을 따다가 화전을 붙여주셨거든요. 찹쌀 반죽 위에 꽃잎을 얹어서 기름에 지진 화전. 달콤하면서 살짝 기름진 냄새가 코끝에 맴돌던 그 봄날들. 나는 연필을 들었어요. 이번엔 손이 안 떨렸어요. 꽃잎의 선을 따라가는데 손이 마음을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2달 전과는 달랐어요. 선이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내 선이었어요. 내 눈으로 본 꽃을 내 손으로 옮긴 내 그림이었어요.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스케치북을 들고 바라봤어요. 삐뚤빼뚤하지만 진달래가 거기 있었어요. 내가 그린 진달래 옆에 나는 작게 적었어요. 엄마, 화전 참 맛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정옥 씨와 칼국수를 먹으러 가는데 정옥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순자 씨, 나 사실 얘기할 게 있어요.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어요. 나는 걸음을 늦추며 정옥 씨를 봤어요. 나 다음 달부터 부산 가요. 아들이 내려오래요. 오래 혼자 살았으니 이제 같이 살자고. 나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좋은 거잖아요, 그거. 좋긴 한데 순자 씨랑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요. 칼국수 집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시원한 냉수를 2잔 가져다 줬어요. 나는 그 냉수를 한 모금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지. 근데 이상하게 그게 슬프기만 하지는 않았어요. 정옥 씨,
부산 가서도 그림 계속해요. 거기서도 문화센터 찾아가요. 정옥 씨가 웃었어요. 당연하죠. 그리고 순자 씨도 계속해야 해요. 나 없다고 그만두면 안 돼요. 내가 왜 그만둬요? 이제 시작인데. 우리는 그렇게 웃으면서 칼국수를 먹었어요. 바지락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서 구수했어요. 청양고추 몇 조각이 혀끝을 얼얼하게 만들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참았어요. 아니, 사실 참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 만남이 이렇게 따뜻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정옥 씨를 보내고 혼자 집으로 걸어오는 길이었어요. 골목 어귀에 작은 화분 가게가 있었어요. 평소에 그냥 지나치던 가게인데 그날은 발걸음이 저절로 멈춰졌어요. 가게 앞에 화분들이 줄지어 나와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제라늄 화분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빨간 꽃이 소담하게 피어 있고 화분이 손바닥만 했어요. 가게 주인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제라늄 좋아하세요? 이거 키우기 쉬워요. 햇볕만 있으면 잘 커요. 나는 그 화분을 들었어요. 흙 냄새가 났어요. 촉촉하고 따뜻한 생명의 냄새. 이거 얼마예요? 5,000원. 나는 5,000원을 내고 그 화분을 들고 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창가에 제라늄을 놓았어요. 부엌 창가에 이미 프리지아 자리가 있었는데 거실 창가에 제라늄을 뒀어요. 햇살이 잘 드는 자리였어요. 나는 한 발 물러서서 그 화분을 바라봤어요. 참 예쁘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상하게 내 집이 처음으로 내 집 같았어요. 내가 고른 꽃이 있고 내가 그린 그림이 벽에 붙어 있고 내 손때가 묻은 연필이 책상에 있는 요 공간이 비로소 나의 것이 된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에 민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야. 요즘 어때? 잘 있어. 오늘 봄꽃 그렸어. 진달래. 어머, 잘 됐어? 응, 꽤 잘 됐더라고. 엄마가 봐도. 민지가 웃었어요. 엄마, 사진 찍어서 보내줘. 보고 싶다. 나는 전화를 끊고 스케치북을 펼쳤어요. 진달래 그림 옆에 적어둔 글씨가 보였어요. 엄마, 화전 참 맛있었어요. 나는 그 그림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민지한테 보냈어요. 잠시 후에 민지한테 답장이 왔어요. 엄마, 너무 예쁘다. 진짜로. 우리 엄마 천재인 듯. 나는 그 문자를 보고 소리내서 웃었어요. 환갑이 넘어서 딸한테 천재 소리를 들어볼 줄이야.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았고 창가의 제라늄이 방 안의 불빛을 받아서 잎사귀가 초록으로 빛났어요. 조용하고 따뜻한 저녁이었어요. 나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요즘은 일기를 자주 써요. 거창한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뭘 먹었고, 뭘 봤고, 뭘 느꼈는지. 그 작은 것들을 적다 보면 하루가 얼마나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는지 새삼 놀라거든요. 그냥 흘려보내면 아무것도 아닌 하루인데 들여다보면 보석 같은 순간들이 숨어 있었어요. 나는 천천히 썼어요. 오늘 진달래를 그렸다. 어머니 화전이 생각났다. 정옥 씨가 부산으로 간다고 했다. 서운하지만 씩씩하게 웃어줬다. 제라늄 화분을 하나 샀다. 5,000원짜리인데 집이 환해졌다. 민지가 내 그림 보고 천재 같다고 했다. 73세 천재 소리를 들었다. 오늘도 나쁘지 않은 날이었다. 아니, 꽤 좋은 날이었다. 펜을 내려놓고 나서 나는 가만히 생각했어요. 팔자가 뭘까? 나는 50년 넘게 팔자를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집안에 태어나거나 좋은 남편 만나거나 자식이 잘 되거나 그런 게 팔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팔자는 그냥 보통이라고 특별한 것 없다고 여기며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달리 생각해요. 팔자는 편집하는 거예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듣고 내 마음이 원하는 걸 찾아주고 내 감정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덜어내는 것. 그게 팔자를 바꾸는 거예요. 하늘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 조금씩 다듬어가는 거예요. 마치 삐뚤빼뚤한 선을 천천히 고쳐가듯이. 다음 날 새벽 4시에 눈을 떴어요. 언제나처럼이요. 나는 이불을 걷고 일어났어요. 무릎이 삐걱 소리를 냈어요. 나는 그 소리에 대고 말했어요. 알아. 천천히 갈게. 부엌으로 걸어가서 주전자를 올렸어요. 창가의 제라늄이 어둠 속에서도 조용히 거기 있었어요. 나는 손가락 끝으로 잎사귀를 살며시 건드렸어요. 보드랍고 미끄러운 감촉. 살아있네. 물이 끓기 시작했어요. 보글보글 작은 소리가 새벽 공기를 채웠어요. 나는 녹차 티백을 하나 꺼내서 머그컵에 담갔어요. 연두빛 물이 천천히 퍼져나가는 걸 보면서 나는 창가에 기댔어요.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처음엔 짙은 남색이었다가 조금씩 남보라가 되고 그 다음엔 연보랏빛으로 그러다 분홍빛이 스며들었어요. 세상이 매일 이렇게 아름다운 새벽을 맞이하는데 나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새벽을 그냥 흘려보냈을까? 걱정으로, 피로로, 무감각으로. 이제는 아니에요. 나는 이 새벽이 좋아요. 이 고요함이 좋아요. 아무도 나한테 뭘 해달라 하지 않는 이 시간이 내 것인 것 같아서 좋아요. 머그컵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 주름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그 주름들, 된장찌개를 끓이던 주름, 아이들 이마를 짚던 주름, 시어머니 손을 잡아들이던 주름, 그리고 이제는 연필을 쥐는 주름. 내 손이 살아온 시간들이 거기 다 있었어요. 나는 그 손을 내려다보면서 말했어요. 소리내서 새벽의 부엌 안에서 혼자. 이순자 수고했어. 정말 많이 수고했어. 그리고 있잖아. 이제부터가 진짜야.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 속에서 뭔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50년 동안 나도 모르게 쌓아두었던 어떤 것들이 억울함도 아니고 후회도 아니고 그냥 오래되고 딱딱하게 굳어있던 무언가가요. 창밖이 환해졌어요. 봄 새벽의 첫 햇살이 창문을 넘어서 부엌 바닥에 길게 깔렸어요. 그 빛 속에 먼지들이 다시 춤을 추고 있었어요. 반짝반짝. 나는 웃었어요.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늙어가는 73의 이순자예요. 잘난 자식도 없고 큰 재산도 없어요. 무릎은 시큰하고 새벽엔 혼자 눈을 떠요. 근데 있잖아요. 나는 요즘 팔자가 좋아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듣게 됐거든요. 내 마음이 원하는 걸 찾아가게 됐거든요. 그리고 필요 없는 감정들은 조용히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있거든요. 삐뚤빼뚤해도 내 선이 생겼고 작아도 내 꽃이 창가에 피어 있고 짧아도 내 하루가 일기장에 쌓이고 있어요. 그게 팔자 좋은 거 아닐까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나처럼 오랫동안 나 자신한테 이거 해도 될까? 하고 망설이며 살아오신 분이 있다면요. 오늘 밤 자기 전에 거울 속 자신을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수고했어. 많이 수고했어. 이제부터가 진짜야. 그 말 한마디가요.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는 그걸 73세 알았지만 여러분은 오늘부터 알면 돼요. 봄 햇살처럼 천천히 스며드는 것들이 결국 제일 오래 따뜻하니까요.